68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자색 빛깔의 외출복을 꺼내 입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진우 하나만 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남의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들 대학까지 가르쳤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꾸려 제 생일을 챙기러 온다고 하니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절로 뿌듯해졌어요. 어머니, 저희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해 드실 생각 마시고 그냥 편히 계세요. 저희가 다 사갈게요. 오전부터 걸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듬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며느리 은지가 잘 먹던 소고기 뭇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라고는 하지만 제게는 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싹싹하고 애교 많은 은지가 처음 인사 오던 날, 이제 우리 집안에도 웃음꽃이 피겠구나 싶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지 2년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행복이었지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는 우렁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 내외를 맞았어요. 어서 와라. 길 막히지는 않았고? 네, 어머니. 주말인데도 웬일로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진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고 그 뒤에 서 있던 며느리 은지도 예쁘게 포장된 쇼핑백을 건네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별건 아니지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니? 너희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인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은 무척이나 설렜습니다. 작년에는 예쁜 스카프를 선물해줘서 겨우내 제 목을 따뜻하게 해주었거든요. 올해는 또 어떤 생각으로 제 선물을 골랐을까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쇼핑백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지의 안목답게 포장지도 은은한 꽃무늬가 들어간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벗겨내자 하얀 상자 안에 담긴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샴푸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샴푸였어요. 순간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요즘 내가 머릿결이 푸석하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나 보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는 실용적이야.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며 샴푸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 하얀 것이 들어왔습니다. 샴푸병 뒷면에 아주 선명하게 붙어 있는 가격표였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흐릿한 눈을 몇 번이고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색 잉크로 또렷하게 찍힌 숫자 2,000원.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2만 원도 20만 원도 아닌 단돈 2,000원. 그것도 가격표조차 떼지 않은 샴푸.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가격표를 떼는 것을 잊어버리는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시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2,000원짜리 샴푸를 고르는 실수는 세상 그 어떤 며느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죠. 당신은 나에게 2,000원짜리 존재다. 며느리는 제게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제 가치를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은 워낙 실용적인 걸 좋아하시니까 비싸고 부질없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은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제 앞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을 한 며느리와 그저 해실해실 웃고 있는 제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아주 마음에 들고 말고 고맙다 아가.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나는 것 같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표출하는 것은 제 스스로 2,000원짜리 시어머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연신 아내의 선물 선택이 탁월했다며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역시 은지가 안목이 있다니까. 어머니, 그거 탈모 예방에도 좋은 샴푸래요. 이제 어머니 건강까지 챙기는 건 우리 은지밖에 없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2,000원짜리 샴푸에 감격하는 궁상맞은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며느리가 주고 간 샴푸를 화장실이 아닌 제 방 안쪽 가장 깊숙한 화장대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갚아주어야 할 모욕의 증거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샴푸병에 붙어있던 2,000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어른거렸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깊은 배신감이 제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선택한 여자,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가족이라 믿었던 아이에게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분하고 억울했죠. 하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대로 며느리를 불러다 따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행동의 근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어요. 우선 아들이 이 일에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별일 없고? 어머니. 그럼요. 별일 없으세요? 그럼. 나는 늘 똑같지.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은지가 사온 샴푸 말이다. 그거 써보니까 거품도 잘 나고 향도 좋더라. 혹시 어디서 산 건지 아니? 다 쓰면 하나 더 사다 쓰려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정말로 샴푸가 마음에 든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글쎄요. 아마 동네 마트에서 사지 않았을까요? 은지가 그러는데 어머니는 워낙 알뜰하시고 실용적인 거 좋아하시니까 괜히 비싼 거 사드려봤자 돈 아깝다고 안 쓰실 것 같아서 일부러 그걸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악이나 이상한 낌새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내는 시어머니를 위하고 시어머니는 그 선물에 만족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요. 아들은 그저 어리숙하고 눈치가 없어 아내가 파놓은 함정에
동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온전히 며느리 이은지의 생각이란 말인가? 저는 은지와의 지난 인연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결코 알뜰하거나 실용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들네 신혼집에 처음 갔을 때 안방 화장대를 가득 채운 수입 화장품들을 보고 내심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병 하나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었죠. 얼마 전에는 백화점에 갔다가 은지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나오는 모습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지의 어깨에는 제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꾸미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아이가 어째서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는 2,000원짜리 샴푸를 골랐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돈을 아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제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죠. 어쩌면 당신 아들하고 결혼해줬으니 이 정도로도 감지덕지해라라는 오만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는 당신처럼 아등바등 살지 않는다는 과시일 수도 있겠지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 뿌리에는 저에 대한 존중이 눈곱만큼도 없다는 사실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저는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은지. 너는 지금 내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처럼 유치하고 졸렬한 방식으로는 상대하지 않겠다. 너는 칼을 줬지만 나는 그 칼로 물을 써는 법을 보여주겠다. 내가 정한 게임의 법칙 안에서 너를 완벽하게 무너뜨려 주겠다. 그때 제 머릿속의 달력의 한 날짜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 달 뒤 사돈의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저와는 동갑이지만 살아온 환경도 생각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그 여자. 허영심이 많고 딸이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과 결혼한 것을 평생의 자랑처럼 여기며 은연중에 저희 집안을 무시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모든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받은 것은 그대로 돌려준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단순한 법칙이죠. 저는 며느리가 제게 주었던 모욕을 고스란히 그 어미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실용적인 선물의 가치가 시어머니에게 적용될 때와 친정어머니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일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2,000원짜리 샴푸를 꺼내 화장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샴푸는 제게 복수의 칼날이자 다가올 심판의 날을 알리는 예고장과도 같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제게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죠. 저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걸려오는 안부 전화에도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했고, 어머니, 샴푸는 잘 쓰고 계세요? 라고 묻는 은지의 목소리에 그럼 아주 좋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해 주었죠. 며느리는 제가 자신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그저 순진하고 어수룩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덫을 놓을 때는 사냥감이 아무런 의심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사돈의 생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사돈에게 줄 다른 선물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백화점 1층에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포장 코너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가장 비싼 이탈리아산 수입 포장지와 금박이 박힌 벨벳 리본을 샀습니다. 포장지 한 장 값이 웬만한 선물값과 맞먹었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줄 아주 중요한 장치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 달 동안 고이 모셔두었던 2,000원짜리 샴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전문 포장사가 된 것처럼 정성껏 그 샴푸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번쩍이는 금색 포장지에 쌓여 탐스러운 와인색 리본으로 마무리된 2,000원짜리 샴푸는 겉보기에는 수십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 세트처럼 보였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부조화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왔죠.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거치레와 포장, 내가 아주 제대로 한번 보여주마. 저는 정성껏 쓴 생일 축하 카드와 함께 이 기막힌 선물을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드디어 사돈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의 가장 큰 룸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잔치는 한창 무르익고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사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마치 여왕처럼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이미 도착한 하객들이 건넨 명품 쇼핑백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제 며느리 은지는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상기된 얼굴로 답하며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개선장군 옆을 지키는 충직한 부관 같아 보이더군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본 은지가 잠시 흠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달려와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길이 많이 막혔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은지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돈은 저를 흘끗 보더니 입에 발린 인사를 건넸어요. 어유 사부인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요? 사돈 생신인데 당연히 와야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에는 짧고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돌아가며 사돈에게 준비한 선물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지갑, 고급 와인 세트, 백화점 상품권, 하나같이 값비가 나가는 물건들이었고 사돈은 선물이 공개될 때마다 소녀처럼 호들갑을 떨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쇼핑백을 들고 일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돈 앞으로 다가가 가장 공손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사돈, 변변치 않지만 제 성의입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돈은 제가 건넨 쇼핑백의 화려한 포장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사부인,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었는데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뜯기 아까울 정도네요. 사돈은 연신 감탄하며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와, 대체 뭐길래 포장부터가 저렇게 고급스러워? 엄청 비싼 건가 바라며 수군거렸죠. 며느리 은지의 얼굴에도 뿌듯함과 기대감이 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시어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비싼 선물을 사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금색 포장지가 벗겨지고 하얀 상자 안의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샴푸였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은지에게서 받았던 바로 그 2,000원짜리 샴푸. 순간 시끄럽던 룸 안에 거짓말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샴푸병을 꺼내 들고 몇 번이고 앞뒤를 돌려보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병 뒷면에 선명하게 붙어 있는 2,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발견했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만 같았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 은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충격받은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잔칫집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여전히 가장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사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제 옷도 갈아입기 전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발신자 이름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언성 한번 높인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그 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장모님 생신잔치 아주 망쳐놓으셨더군요. 그게 대체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에요? 아들은 다짜고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마 한정식 집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장모에게 단단히 시달림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저를 천하의 몹쓸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린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지금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일단 진정하고 말하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뭘 잘못했냐고요? 어머니가 주신 그 샴푸요. 장모님이 얼마나 황당해하시고 은지가 얼마나 민망해했는지 아세요? 모인 친척들 앞에서 저희 집안 아주 우스운 꼴 됐다고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망신스러운 일이었구나. 그런데 아들,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하다는 말씀이세요? 한 달 전에 내 아내가 내 생일 선물로 똑같은 샴푸를 주었잖니. 가격표까지 붙은 걸로. 그때 너는 내 아내의 선택이 아주 실용적이고 현명했다고 칭찬했었어. 그런데 어째서 똑같은 선물이 내가 받으면 실용적인 선물이 되고 내 장모님이 받으면 망신스러운 모욕이 되는 걸까? 나는 그 이유가 정말로 궁금하구나. 제 말에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그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아내와 장모가 화를 내니 그들의 감정에 동조해 저를 비난하기에만 바빴던 것이죠. 저는 그 짧은 침묵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정한 규칙을 따랐을 뿐이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2,000원짜리 샴푸를 선물하는 것이 괜찮은 일이라면 그 집안의 사돈 역시 똑같은 선물을 받아도 괜찮아야 하는 것 아니겠니? 나는 그저 내 아내에게 역지사지라는 아주 간단한 가르침을 주었을 뿐이야. 이만 끊겠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마 밤새도록 제가 던진 질문의 의미를 곱씹으며 혼란스러워했겠죠. 그리고 며칠 뒤 예상대로 며느리 은지가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따지듯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한테 불만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지.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복수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라니. 나는 복수한 적 없다. 나는 그저 너가 내게 보여준 정성을 너희 어머니께도 똑같이 보여드렸을 뿐인데 말장난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어떤 의도로 그러셨는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저희 엄마 망신 주려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은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너희 엄마는 망신을 당했겠지. 그런데 은지야, 너는 왜 내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내가 2,000원짜리 가격표를 보고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제 반문에 은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허를 찔린 사람처럼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너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은 당연한 실용이라 생각하고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한 행동은 파렴치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나는 이번 기회에 아주 똑똑히 알게 되었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와 소모적인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내 시어머니를 무시했다. 내가 먼저 우리 사이의 선을 넘었고 우리 관계의 격을 2,000원짜리로 만들어버렸어. 이 모든 일은 내가 시작한 거란다. 돌아가서 무엇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 누가 누구에게 진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렴.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을 들으며 저는 길고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과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존엄성을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 아들, 진우가 있었죠. 제 전화를 끊은 뒤로 아들은 며칠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아내와 저 사이에서 어느 쪽의 편도 들지 못한 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한쪽은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이고 다른 한쪽은 사랑으로 선택한 아내이니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더 이상 어중간한 중재자가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바로 서야만 했으니까요. 주말이 되어서야 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고? 네, 어머니. 먹었어요. 아들은 기운 없이 대답하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은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걔도 나름대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장모님은 혈압까지 오르셔서 드러누우셨다고 하고요.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원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사과라도 하길 바라는 거니?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좀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요. 어머니답지 않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나답지 않다니. 어떤 게 나다운 건데? 내 아내가 주는 모욕은 군소리 없이 받아넘기고 그저 허허 웃으며 속으로만 사귀는 게 나다운 거니? 너는 내 어미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말이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기세에 눌린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은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생각이 짧아서. 생각이 짧은 사람이 명품 가방은 어떻게 들고 다니며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은 어떻게 바르고 다니니? 내 아내는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이 시어미를 아주 얕보고 있는 거다. 너는 내 아내의 그 오만함을 바로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내게 덮어놓고 참으라고만 하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유약하게 키우지는 않았을 텐데. 제 질책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거실 한쪽 낡은 장식장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까까머리 중학생인 진우가 하얀 운동화를 신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죠. 저 사진을 찍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으로 맞았던 진우의 생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식당 허드렛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이라 메이커 운동화는커녕 변변한 생일 케이크 하나 사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철없이 친구들이 신는 하얀 메이커 운동화가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저는 그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2시간씩 일찍 출근해 식당 주방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운동화를 사서 진우의 발에 신겨주던 날, 제 발에는 밑창이 다 달아빠진 낡은 구두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새 신발을 신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발의 통증과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을요. 저의 절약은 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그 사진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그래라.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들은 그날 밤 아내 몰래 서재에 틀어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자신과 은지의 공동 명의로 된 통장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의 씀씀이를 확인해 보려는 가벼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을 채운 수많은 입출금 내역 속에서 아들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지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큰 돈이 장모님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피부과 등에서 아내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들이 수두룩했고 그 금액은 두 사람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실용적인 선물 뒤에 아주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의 혼란은 이제 서서히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진실을 마주하며 충격에 빠져 있을 무렵 저 역시 밖에서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단순히 며느리의 철없는 행동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오만함 뒤에는 분명 그 오만함을 부추기고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사돈, 며느리의 어머니였죠. 확인을 위해 저는 일부러 동네 부녀회에서 주최하는 반상회에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자리를 번거로워했지만 그곳에 가면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반상회가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사돈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이라면 동네에서 가장 빠삭한 사람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김 여사, 잘 지냈어요? 아들네 집이랑 가까이 사니 얼마나 좋아. 어머, 성자 씨. 오랜만이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사돈이 하도 유난을 떨어야 말이지. 김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하게 물었죠. 왜? 사돈이 뭐라 그래요? 말도 마요. 맨날 자기 딸이 얼마나 잘났고 사위가 얼마나 듬직한지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성자씨네 집안은 무시하는 거 알아요? 무시하다니. 그럴 리가요. 아니라니까. 지난번에도 경로당에서 그러더라고. 우리 사부인은 평생 고생만 하셔서 돈 쓸 줄을 잘 모르신다면서 비싼 거 해드려봤자 그 가치도 모르시고 오히려 돈 아깝다고 불편해하시니 그냥 값싸고 실용적인 걸로 챙겨다리는 게 진짜 효도다고 어찌나 떠들고 다니던지. 듣는 내가 다 민망했다니까. 김 여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2,000원짜리 샴푸는 며느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돈의 머리에서 나온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딸을 시켜 시어머니에게는 값싼 선물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자신에게는 효도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그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비싼 것의 가치도 모르는 무지한 늙은이로 규정하고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김 여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사돈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어미 밑에서 평생을 조종당하며 살아왔을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지는 어쩌면 가해자인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어머니 밑에서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 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가여운 아이. 그 순간 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돈의 위선을 폭로하고 며느리의 버릇을 고치는 것에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를, 그 아이를 올가매고 있는 부당한 굴레에서 구해주어야 했습니다.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사돈이 아니라 며느리 자신이 직접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어야 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앨범을 넘기자 갓난아기였던 진우,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율동을 하던 진우, 그리고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저와 함께 웃고 있는 진우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 셈입니다. 바로 제 아들의 아내, 어리석고 가여운 제 며느리 말입니다.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제 저의 싸움은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한 가족을,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저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고 있을 때 제 아들 진우는 집 안에서 위태로운 폭풍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아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로 그리하여 이 지긋지긋한 거짓과 위선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죠.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준비에 한창인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어머, 여보, 일찍 왔네요?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마침 잘 됐다.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진우를 맞았지만 진우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저 해맑은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거짓말이 숨겨져 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잠깐 나 좀 보자. 서재로 들어와. 남편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한 은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앞치마를 벗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앉아있는 아내의 앞에 자신이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와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은지야, 이게 다 뭐야?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배신감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억누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사슴처럼 파르르 떨렸죠. 이게 왜 여기? 여보, 당신 내 허락도 없이 통장을 마음대로 본 거야?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궁지에 몰린 은지는 사과나 변명 대신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모으는 공동생활비 통장이 언제부터 너만의 사생활이 된 거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내가 통장을 봤다는 사실이 아니잖아. 내가 묻고 있는 건 이거야. 매달 월급날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장모님께 보내는 이 큰 돈들, 그리고 우리가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카드값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솔직하게 설명해봐. 진우의 냉정한 추궁에 은지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요즘 좀 힘드셔서 내가 용돈을 드린 거야.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용돈?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용돈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힘드시다는 분이 어떻게 매주 백화점 명품관을 드나들고 강남 피부과에서 수십만 원짜리 시술을 받으실 수 있지? 이것도 다 장모님이 힘드셔서 그런 거야? 아들은 카드 명세서의 특정 내역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이제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는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좋아.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들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전 바로 제 생일이었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바로 이날이야. 당신이 우리 어머니 생신 선물로 2,000원짜리 샴푸를 산 바로 그날. 당신은 뭘 했는지 알아? 청담동에 있는 편집샵에서 50만 원짜리 원피스를 샀더군. 이것도 한번 설명해봐, 은지야. 시어머니 선물 살 돈은 아까워서
2,000원짜리를 고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옷 사는 데는 50만 원을 쓸 수가 있지? 이것도 당신 말대로 그냥 생각이 짧아서 저지른 실수였던 거야? 그 말이 은지의 마지막 방어벽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 변명이 남편 앞에서 남김없이 발가벗겨진 순간 은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못을 들킨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감정을 쏟아낸 은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집요한 금전적 요구, 결혼 후 시댁에 쓸 돈 아껴서 친정 엄마에게 효도하라는 끔찍한 가스라이팅, 그리고 시어머니인 저를 무시하고 길들이려 했던 사돈의 계획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 진우의 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한테 말했어. 진우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는 시댁에 군림해야 한다. 처음부터 길을 꽉 잡지 않으면 평생 시어머니 밑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다. 라고. 샴푸도 엄마 아이디어였어. 내 시어머니는 촌스러워서 비싼 것과 싼 것도 구분 못하니 이걸로도 감지덕지할 거다. 이걸로 시어머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라고. 나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엄마 말이 틀렸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은지는 울먹이며 그동안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진우는 불같이 타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내에 대한 깊은 연민과 그런 아내의 고통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들어찼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엎드려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바보같이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당신이 나를 속물이라고, 나쁜 며느리라고 미워하게 될까봐. 우리 엄마를 욕할까봐. 그리고 사실은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엄마 말이 맞다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그래서 당신 어머니께 그런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거야.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우리 사이를, 우리 가족을 전부 다 망친 것 같아. 은지는 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정면으로 마주한 자의 참회의 눈물이었고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더욱 힘주어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바로잡으면 돼.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 아프게 두지 않을게. 우리가 이제 진짜 한 팀이 되는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두 사람은 퉁퉁 부은 눈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 진우였습니다. 은지야, 우리 어머니께 가자.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어머님께? 지금 내가 무슨 얼굴로 어머님을? 가야 해. 가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야. 하지만
어머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해?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면. 그래도 가야 해.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어.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은지야. 내가 옆에 있을게.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진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우 뒤에 숨거나 문제를 회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가 문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아들 내외를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은지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갑자기 무슨 일이냐?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진우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제가 아들에게서 전해 들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에게 송금된 내역, 은지의 카드 사용 내역서, 그리고 가장 위에는 은지가 밤새 꾹꾹 눌러 쓴 자필 반성문이 놓여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숨을 죽인 채 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모두 읽은 저는 조용히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도 실망도 아닌 아주 차분한 질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가, 네 어머님, 이 서류에 쓰인 것들이 모두 사실이냐? 네, 모두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하나만 더 묻자. 너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순간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니? 내 남편을 속이고 이 시어미를 기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냐는 말이다. 제 질문은 며느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았습니다. 은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엄마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엄마는 내가 뭘 잘못했냐, 다 널 위한 일이다라며 저를 다독이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던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어머님의 평생이 담긴 희생을 고작 2,000원짜리 선물로 모욕한 제 죄를 부디 용서하지 마세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악이나 오만함이 아닌 깊은 후회와 고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가. 은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은 이제 그만 닦고 내 말을 잘 듣거라. 내가 저지른 잘못은 분명 크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오롯이 너 혼자만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은지를 일으켜 소파에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조종하고 효도라는 명목으로 너를 착취하는 어미 밑에서 자라왔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그것은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 말에 며느리와 아들은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더 이상 사돈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내 입으로 내 어머니의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그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따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해야 해. 그것이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진우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이다. 할 수 있겠니? 제 질문에 은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호하고 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해낼게요. 더 이상 엄마의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며느리를 제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제 아들 진우도 아내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주었죠.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새로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누르던 부당한 굴레를 끊어내고 무너진 가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동맹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성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속에서 우리 가족이 새롭게 태어날 심판의 날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동맹이 맺어진 후 저희 집 거실은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을 위한 계획은 세워졌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며느리 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아온 아이가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실전과 같은 예행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자, 은지야. 내가 지금부터 내 엄마라고 생각해 보렴. 내가 너한테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받았으니 기분이 좋다며 호들갑을 떨 거야. 그러면서 은근슬쩍 너한테 비싼 식당을 예약하라고 압박하겠지. 그때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니? 저는 일부러 사돈의 교활하고 간사한 말투를 흉내내며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은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진우가 나섰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면 장모님은 당신이 여전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을 조종하려 들겠지. 단호하지만 의심을 사지 않도록 연기해야 해. 이렇게 말해봐.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엄마가 좋아할 만한 좋은 곳으로 모시라고 할게요. 라고. 아들은 어느새 든든한 아내의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몇 번이고 상황을 가정하며 역할을 바꾸어 연습했습니다. 제가 사돈이 되어 며느리를 몰아붙이면 아들이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때로는 아들이 사돈의 남편 역할을 맡아 은지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며느리는 연습이 반복될수록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눈빛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며칠간의 특훈이 끝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가장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잔뜩 잠에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부인. 저예요. 이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를 확인한 사돈은 순간 목소리 톤을 바꾸며 한껏 거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머, 사부인이시네. 이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저는 지난번 생일잔치 때 충격으로 아직도 몸져 누워 있는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공손하고 죄스러운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 생각이 짧아져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노여움 푸시고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사과요? 말로만 하는 사과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정식으로 사부인 내외와 우리 아들 내외를 함께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며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귀한 시간을 조금 내어주시겠습니까? 제 제안에 사도는 기다렸다는 듯 콧대를 높였습니다. 글쎄요. 내가 지금 입맛도 없고 사람 만날 기분도 아닌데 어디 가서 또 망신당할 일이 있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의 큰 어른이신 사부인께 정식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니 부디 이 못난 동생뻘 되는 사람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일부러 사돈의 허영심을 한껏 자극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큰 어른이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사돈은 마지못해 허락한다는 듯이 말했죠. 뭐 사부인이 그토 간곡히 청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어디 날짜나 한번 잡아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부인. 전화기 너머로 사돈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위세에 눌려 드디어 백기를 들었다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사돈은 곧바로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스피커폰을 켜고 있는 저희 세 사람은 그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죠. 은지야, 나다. 방금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었다. 드디어 나한테 싹싹 빌면서 사과하겠다고 밥을 산다더라. 아주 꼬리가 빠지게 흔들던데 역시 사람은 이렇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말을 들어. 사돈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잘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길을 죽여놔야 해. 식당도 아무데나 잡으면 안 된다. 강남에 있는 제일 비싼 호텔 한식당으로 예약하라고 네가 옆에서 바람 좀 넣어. 알았지? 그리고 너 그날 내 옆에 딱 붙어서 내 편 들어야 한다. 괜히 어설프게 남편 편들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 어머니의 저속한 지시에 은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희가 연습했던 대로 차분하고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서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아주 좋은 곳으로 모시라고 할게요. 그날은 제가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사돈은 딸의 대답에 아주 만족한 듯 기분 좋은 웃음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은지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죠. 잘했다, 아가. 아주 잘했어. 어머님,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호텔을 예약해야 할까요?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그런 허울뿐인 장소가 아니야. 내가 아주 잘 아는 식당이 하나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땀으로 끓여낸 아주 따뜻한 밥을 파는 곳이지. 제가 선택한 장소는 동네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진우를 키우며 힘들 때마다 들러 단돈 몇천 원의 고봉밥과 뜨끈한 국물로 허기진 배와 시린 마음을 채우던 곳이었죠. 그곳은 제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제 고단했던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진실의 공간이었습니다.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돈을 심판하기에 그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저는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일찍 시장 골목의 작은 백반집에 도착했습니다. 광경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었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먼저 반겼습니다. 식당 주인인 순이 엄마는 저와 젊은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동고동락해온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머, 성자 왔구나.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순이야, 나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손님들을 모실 거다. 가장 안쪽, 조용한 자리로 부탁한다. 저는 순이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혀를 끌끌 차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걱정 마라. 오늘 내가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정성껏 한번 차려내마. 든든한 친구의 응원에 저는 없던 힘까지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진우와 며느리 은지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검소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눈빛 속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죠. 두 사람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며 오늘의 주인공인 사돈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안사돈과 그 옆에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갓사돈. 두 사람은 식당 안의 허름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사돈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여보, 여기가 맞아? 은지야, 네 시어머니가 예약했다는 곳이 여기라고? 네 엄마, 여기가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맘만 있으면 다야? 이게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사부인, 정말 여기서 저를 대접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죠.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도요. 길이 많이 막혔죠? 시장 골목이라 찾기 힘드셨을 텐데.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가장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사돈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으며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참, 이런 누추한 곳은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몰라. 우리 은지는 이런 데서 밥 한 번 먹여본 적이 없는데. 그 말에 며느리의 아버지가 아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요. 사부인 성의를 봐서라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요. 하지만 사돈은 박갓사돈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윽고 순이 엄마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궁중 요리는 아니었지만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뜨끈한 된장찌개, 손맛이 가득 담긴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직접 사돈 내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식사를 권했습니다. 사돈은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음식 타박을 늘어놓았지만 박갓사돈은 의외로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죠. 어색하고 불편한 식사가 겨우 끝났을 무렵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간직해 온 손때 묻어 너덜너덜해진 낡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테이블 중앙 사돈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사부인. 네, 이게 뭐예요?
제가 오늘 사부인께 지난번에 물회를 사과드리는 의미에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돈은 의아한 표정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시선도 모두 그 낡은 통장으로 향했죠. 제가 사부인께 그리고 제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돈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통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30여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받은 얼마 안 되는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진우 아빠를 보내고 받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어요. 갓난아기였던 진우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저는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안에 담긴 제 삶의 역사를 은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받은 일당이 푼돈처럼 입금된 내역, 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책가방을 사주기 위해 돈을 인출한 내역, 그리고 등록금 마감일에 맞춰 아슬아슬하게 큰 돈이 빠져나간 내역까지 제 고단했던 청춘과 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000원짜리 샴푸는커녕 단돈 몇백 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를 사기 위해 수십 번을 망설였던 저의 날들이 그 낡은 통장 안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죠. 제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바깥 사돈은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제 아들 진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그렁그렁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존경과 회한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직 사돈만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지루하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이야기는 그녀에게 그저 촌스럽고 가난한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가 끝나고 식당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낡은 통장을 조용히 덮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진우에게 눈짓을 보냈죠. 이제 다음 무대는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진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지의 은행 거래 내역서와 카드 명세서가 들어 있었죠. 장인어른 장모님. 진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제 어머니께서 당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은지가 어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아들은 서류 뭉치 중 가장 위에 있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사돈 내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은지가 장모님께 송금한 내역입니다. 매달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이 넘는 돈이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장모님 통장으로 들어갔더군요. 진우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바깥 사돈은 서류를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죠. 사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자식한테 용돈 좀 받을 수도 있지. 사위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장모를 몰아세우는 법이 어디 있어? 물론 용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께서는 이 돈을 받으시면서 은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댁에는 돈 쓰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는 싼 것만 좋아하시니 대충 성의만 표시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진우의 날카로운 반문에 사돈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서류, 바로 카드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다음입니다. 장모님께서는 은지에게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은 카드 명세서의 내역들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은지에게서 150만 원을 받으신 바로 다음 날 장모님께서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280만 원짜리 핸드백을 구매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 일주일 전 은지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받아가신 날에는 강남의 피부과에서 120만 원짜리 리프팅 시술을 받으셨더군요. 그리고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한번 쳐다본 뒤 가장 결정적인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날 은지가 2,000원짜리 샴푸를 사들고 저희 집에 갔던 바로 그 시각 장모님께서는 은지의 카드로 미용실에서 30만 원짜리 헤어 클리닉을 받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과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씀씀이입니까? 모든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갓사돈은 충격으로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아내가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요? 당신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요? 박갓사돈의 추궁에 사돈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건 다 오해야. 저 사람들이 저 사돈이랑 사위가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우리 착한 은지를 꼬드겨서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거야. 사돈은 손가락으로 저와 진우를 번갈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뻔뻔한 변명은 차가운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추악한 본 모습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진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짓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무너져 내리는 허영의 성을 바라보며 사돈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부인, 진정한 부유함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사부인은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며 결국 당신 딸의 마음마저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제 말은 사돈의 무너진 자존심에 박히는 마지막 목과도 같았습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갓사돈은 아내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사돈은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발악하고 있었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사돈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는 듯 딸인 은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너도 뭐라도 말 좀 해봐. 네 시어머니랑 네 남편이 지금 네 엄마를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어서 아니라고 말해. 다 오해라고. 저 사람들이 널 협박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라고 어서 말하란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돈은 눈물까지 흘리며 딸의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평생을 써먹었던 그리고 언제나 효과가 있었던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며느리 은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오직 은지뿐이었습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녀는 먼저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아들과 저를,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악을 쓰던 사돈의 입이 멈칫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엄마의 거짓말에 놀아나고 싶지 않아. 뭐라고? 은지 너 지금 어머님과 이 사람이 한 말 전부 사실이야.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내가 먼저 엄마한테 돈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나한테 돈을 요구했잖아.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엄마는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는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시댁에 잘 보일 생각 말고 그 정성으로 친정 엄마한테 효도하라고 나를 몰아붙였잖아.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한 사람의 영혼이 터져나오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 남편을 속이고 나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어머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잘못인지 알면서도 나는 엄마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더 이상은 엄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소중한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은지는 말을 마치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고귀한 삶을 감히 제멋대로 판단하고 돈의 가치로 모욕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고 비겁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감히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제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어머님의 진짜 딸로서, 제 남편의 진짜 아내로서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에 걸쳐 어머님께 받은 상처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죄에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은지의 단호한 선언은 사돈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바깥 사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아내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처럼 보였죠. 여보, 집으로 갑시다. 가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저와 진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의 뜻을 표하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텅 빈 식당 안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 이렇게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여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가. 바닥이 차다. 은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다 괜찮아. 오늘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었다. 아주 잘했다, 내 딸아. 저는 며느리가 아닌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 역시 그런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죠.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폐허 위에서 저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서고 있었습니다. 광경식당에서의 그 폭풍 같았던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저희 집에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형식적인 평화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상처가 마법처럼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을 일구어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한 고되고 지난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깊게 팬 상처는 하룻밤 사이에 아물지 않고 산산조각 났던 신뢰는 하루아침에 다시 붙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며느리 은지는 두문불출했습니다. 아들 진우의 말에 따르면 방 안에서 지난 일들을 정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섣불리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픔을 마주하고 일어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닷새쯤 지났을까요? 은지에게서 만나 뵙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한 날 저희 집 거실에 마주 앉은 며느리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차분하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 며느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냐? 잠은 제대로 자는 것 같지 않구나. 네, 어머님. 괜찮아요. 생각할 게 좀 많아서요. 한참 동안이나 찻잔에 온기만 매만지던 은지는 어렵게 입을 열어 그날 이후 친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제게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돈 내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평생 아내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었던 며느리의 아버지는 아내의 민낯과 마주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는 그날 밤 아내와 한마디도 섞지 않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낮은 목소리로 사돈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이혼이라는 말에 사돈은 기겁하며 매달렸다고 해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사돈 아버님의 결심은 단호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혼하자는 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오. 나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해서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의 고통도 하나뿐인 딸 자식의 눈물도 알아보지 못한 내 눈을, 내 무심함을 나 스스로가 용서할 수가 없소. 결국 이혼만은 말아달라는 사돈의 애원에 사돈 아버님은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좋소. 그럼 당신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와 백화점 카드 전부 가져오시오. 그는 사돈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카드를 가위로 잘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당신에게는 매달 식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로 30만 원만 주겠다고 선언했다고 해요.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시장에 가서 당신 손으로 직접 장을 보고 밥을 지어 보시오. 땀의 가치와 돈의 무서움을 당신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인정할 수 없소. 그 이야기를 전하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과 착잡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희 집을 완전히 박살낸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엄마는 매일 방 안에서 술만 마시세요. 제가 괜한 짓을 해서 모두를 돌이킬 수 없이 불행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며느리는 자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가, 잘 지은 집도 주춧돌이 썩어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법이란다. 너는 너희 집을 망친 것이 아니야.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주춧돌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세상 밖으로 드러낸 것뿐이다.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썩은 돌을 빼내고 새 돌을 넣을 수 있는 법이지. 제 위로에 며느리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제게 털어놓았죠. 그래서 저 지난주에 심리상담센터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착한 딸 콤플렉스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엄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는 상태래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제 힘으로 온전한 이은지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며느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아들 진우의 초대로 오랜만에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 저를 맞았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실 한가운데 있던 크고 화려한 대리석 테이블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원목 식탁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때요? 집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그러게나 말이다. 그 비싼 테이블은 어쩌고. 은지랑 상의해서 중고로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새로 샀어요. 진우가 가리킨 곳은 베란다 창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책장과 편안한 의자 2개가 놓여 아늑한 둘만의 서재 공간이 꾸며져 있었죠. 그리고 식탁 위에는 통장 몇 개와 계산기, 그리고 빼곡하게 무언가 적힌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생애 첫 번째 미래 설계도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줄줄 새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머니의 짠순이 살림 비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의 재무설계 컨설턴트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아들의 능청스러운 말에 며느리도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건강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날 오후 두 사람의 곁에 앉아 제 평생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는 법, 버려지는 식재료로 맛있는 밑반찬을 만드는 법,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지키며 사는 법까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저희 가족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신뢰의 집을 한층 한층 다시 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화해의 과정은 마치 첫걸음말을 배우는 아기처럼 서툴고 위태로웠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은 녹슨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아 조심스럽게 돌리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고 지난한 과정이었으니까요. 특히 저와 며느리 은지 사이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색한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은 흐릿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은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늘 날씨 이야기나 건강에 대한 의례적인 질문에서 맴돌 뿐이었죠. 저 역시 무심한 척 며느리의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주변만 뱅뱅 맴돌고 있는 서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딩동하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커다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든 며느리가 문 앞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침 시장에서 막 사온 듯 흙이 묻은 채소와 싱싱한 고기, 두부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어머님, 저 그게 시장에 갔다가 어머님 생각이 나서요. 은지는 한참을 머뭇거리며 우물쭈물 하더니 마침내 큰 용기를 낸 듯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어머님표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그냥 와서 끓여달라고 조를까 하다가 그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께 직접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제 손으로 직접 끓여서 어머님께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제게 아주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지혜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나누어 달라고 아주 겸손하고 진솔한 방식으로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제게 내민 아주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진심이 담긴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뭘 거기서 그러고 서 있냐? 어서 들어오너라. 팔 아프겠다. 그렇게 제 인생 처음으로 며느리와 단둘이 함께하는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엌 찬장에서 가장 낡고 빛바랜 하지만 제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앞치마를 꺼내 며느리에게 직접 둘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이 쑥스러운지 연신 헛기침을 했죠. 자, 된장찌개의 기본은 뭐니 해도 좋은 된장과 진한 멸치 육수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바로 정성이라는 양념이야. 제 지시에 며느리는 의욕에 찬 얼굴로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부엌 일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솜씨는 어설프기 짝이 없었죠. 멸치똥을 따다가는 내장을 다 파헤쳐 놓았고 두부를 써는 칼질은 어찌나 위태로운지 보는 제 심장이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그러다 손 베겠다. 이리 져보렴. 칼은 이렇게 잡고 내 몸에 힘을 빼고 칼의 무게로 자연스럽게 누르듯이 써는 거란다. 저는 며느리의 등 뒤에 서서 손을 포개 잡고 칼질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며느리의 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가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보글보글 뚝배기에서 구수한 된장찌개가 끓어가는 동안 저희 사이에는 조금씩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끓였던 된장찌개가 너무 짜서 시어머니께 호되게 꾸중을 들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며느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죠. 저는 엄마가 해준 집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엄마는 항상 바쁘셨고 요리하는 걸 귀찮아 하셨어요. 성공한 여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인지 저한테 따뜻한 밥 한 끼의 추억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시큰해져 왔습니다. 칭찬과 격려 대신 성공과 경쟁의 논리 속에서 자라온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허기졌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찌개의 간을 보던 며느리가 실수로 소금통을 엎지르며 소금 한 줌이 뚝배기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님. 제가 또 망쳤어요. 죄송해요. 은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가. 괜찮아.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리고 실수는 망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 뿐이야. 저는 큼직한 감자 하나를 꺼내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숭덩숭덩 썰어 짠 찌개 속에 넣어 주었죠. 이렇게 너무 짤 때는 감자나 물을 넣으면 짠맛을 빨아들여서 맛이 다시 부드러워진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너무 짜고 쓴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담백하고 진솔한 마음의 조각들을 더해서 다시 맛을 내면 되는 거란다. 제 말에 며느리는 젖은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아 며느리가 난생 처음으로 끓인 실수투성이 된장찌개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맛은 제가 끓인 것보다 훨씬 덜했습니다. 조금 짜기도 하고 깊은 맛도 덜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제 평생 먹었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맛있게 그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칭찬해 주었죠. 이야, 이거 보통 맛이 아니네. 우리 며느리가 끓여서 그런가. 아주 꿀맛이다. 제 칭찬에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제가 말리는데도 굳이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뒷모습이 여전히 어설펐지만 저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닦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와 며느리 사이에 존재했던 단단하고 차가웠던 얼음벽이 아주 조금씩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한 변화들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으며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죠. 더 이상 제 눈치를 보거나 진우의 그늘에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진우 역시 아내의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든든하고 속 깊은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제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사돈이었습니다. 저 사부인, 저예요. 잘 지내시지요? 그 목소리는 예전의 기세등등함과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힘없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사부인이야말로 별일 없으시지요? 네, 덕분에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부인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그간 제가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돈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고 제 분수를 몰랐습니다. 제 그릇된 욕심 때문에 사부인과 그리고 제 하나뿐인 딸 은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변명 한마디 섞이지 않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과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와 자책으로 지새웠을지가 느껴져
마음 한편이 짠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불리 용서의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어야 했으니까요. 사부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제가 아니라 사부인의 딸인 은지에게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제 말에 사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이내 작은 흐느낌과 함께 네, 사부인,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가 조금은 상기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엄마와 단둘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딸의 손을 붙잡고 몇 시간 동안이나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해요. 은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자신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슬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의 딸로서 사랑하고 존중하겠지만 더 이상 엄마의 욕심을 채워주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이제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 엄마가 진짜 행복해지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전하는 은지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수십 년간 비뚤어져 있던 모녀 관계가 비로소 건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저희 가족에게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고 느꼈을 때 저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수십 년 동안 보관해 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죠. 어머니, 이건 열어보거라. 통장을 열어본 아들 내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식당 주방에서 푼돈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작지만 결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왜 저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니.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려한 집이나 비싼 차를 물려줄 능력은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어떤 것엔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돈은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한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하거라. 저는 돈을 건네며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돈으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보태거라. 그리고 그 집의 방 하나는 반드시 너희 두 사람만을 위한 서재로 꾸몄으면 좋겠다. 값비싼 가구가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책을 읽고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공간으로 만들렴.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유산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는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허영과 거짓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진정한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 아래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마치 꿈결처럼 빠르게 그리고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의 69번째 생일날 아침이 밝았죠. 작년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지만
이상하게도 올해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고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상처가 아닌 충만한 행복이 저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자색 빛깔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작년에는 상처와 모욕감으로 얼룩졌던 그 옷이 올해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예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왔어요. 하는 명랑한 목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가 환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작년보다 더 크고 많은 선물 상자들이 들려 있었죠.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두 사람의 얼굴에는 꾸며낸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냐? 작년처럼 샴푸 하나면 족한데 뭘 이런 걸 다. 제 짓궂은 농담에 세 사람 모두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2,000원짜리 샴푸는 우리 가족에게 아픈 상처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의 어리석음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먼저 아주 부드러운 감촉의 상아색 캐시미어 목도리를 제 목에 직접 둘러주었습니다. 어머님, 작년에 선물해드린 스카프를 겨울 내내 그것만 하고 다니시는 걸 보고 마음이 쓰였어요. 올겨울에는 더 따뜻하고 멋지게 다니시라고 저희가 조금 무리 좀 했어요. 어떠세요? 잘 어울리세요? 그럼 아주 잘 어울리고 말고. 내 안목이 보통이 아니구나. 아들은 쑥스럽게 웃으며 작은 액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액자 안에는 며느리가 몇 달 동안 한 땀 한 땀수를 놓아 만들었다는 소박한 들꽃 자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는 사랑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정직하게라는 저희 집의 새로운 가온이 서툰 글씨체로 수놓아져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가장 작고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상자의 모양과 크기가 작년에 그것과 아주 비슷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작년의 과오를 씻는 저희의 진심이 담긴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샴푸 한 병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그 샴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기만 해도 귀한 물건이었죠. 제가 잠시 할 말을 잃고 샴푸병만 내려다보고 있자 며느리가 샴푸병에 묶여있던 작은 카드 하나를 풀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진짜 선물은 이 안에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앞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가 정성껏 쓴 손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께. 어머니, 작년 오늘 제가 드렸던 2,000원짜리 샴푸를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겁하며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 값싼 샴푸 한 병으로 어머니의 가치를 제멋대로 매기고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고귀한 삶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었는지를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꾸짖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2,000원짜리 샴푸를 통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값진 가르침을 제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온몸으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 작년의 샴푸가 제 인생의 부끄러움과 거짓, 그리고 어리석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의 약이 되었다면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향기로운 샴푸가 앞으로 어머님의 모든 날들이 향기로운 행복과 평안으로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간절한 진심과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저희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두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년에 서럽고 분했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가장 따뜻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과 이제는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 된 며느리를 힘껏 안아주었어요. 2,000원짜리 샴푸가 제게 남긴 것은 모욕과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제게 진짜 가족을 선물해 주었던 제 인생 가장 값비싼 가르침이었습니다.